송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도 송금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 매출 원가 있죠? 매출 원가를 송금에 포함한다. 그리고 판매 관련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 부대 비용이죠. 이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도 송금으로 본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판매를 잘하니까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어차피 이 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약정이 없다는 것은 계약서 있죠.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계약서에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약정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물건을 너무 잘 파니까 이 제조업자가 판매업자한테 판매 장려금을 계약서에 판매 장려금 약정이 없어도 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송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문제로 나오겠죠. 사전 약정 없이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걸 송금으로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은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거니까.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도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은 송금으로 본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서에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송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의 원가의 처리. 이 법인이 매출을 누락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원가도 누락이겠죠? 매출 누락하면은 매출 원가도 누락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매출 누락한 거를 법인이 신고했다는 겁니다. 매출 누락 신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 원가도 송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매출 누락에 대한 매출 원가를 장부 외에 처리했다는 것은 장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매출 누락을 발견해 가지고 그 매출 누락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매출 누락액을 신고를 했다라는 경우 그 매출 원가도 송금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그냥 이거 할까요? 상대 계정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가공 자산을 계상했는데 상대 계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현금 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사가 손실을 계상했는데 그게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손실, 손비죠? 손실 또는 비용,
회사가 그를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양도가액이 입금이죠. 토지를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입금. 그럼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송금. 이건 당연한 거죠. 회사가 토지를 5억 원에 판 경우 장부가액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입금에 산입할 금액은 2억 원이겠죠. 2억 원. 그럼 이 5억 원을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양도가액. 그러면 장부가액을 송금 산입한다.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5억에서 3억 뺀 2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인건비라는 겁니다. 인건비.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송금 항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송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만 송금이다. 그러니까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인건비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그럼 이 이익 처분이 뭐겠죠? 이익 처분은 그 주주총회 있죠. 주주총회에서 이익 잉여금을 처분할 때 그겁니다. 회사가 이제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고 또 대표이사한테 특별 상여금 해가지고 이익 처분에 의해서 인건비를 확 지급하는 겁니다. 한 3억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 인건비는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임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이 과다한다. 이거 중요한 건 임원입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임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인건비는 처리 시 송금 불산입한다. 쉽게 말하면은 이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활빈당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홍길동이가 지배주주고 또 대표이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홍길동이는 지배주주니까 법인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익이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50억 중에서 특별 상여금으로 홍길동한테만 뭐 한 20억 원 지급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 지급 규정이 없다. 그 이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 이런 게 없는데, 지급 규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몇십억, 50억인데 이익이 50억인데 20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럼 이 부당한 겁니다. 지급 규정이 없다. 그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는데 홍길동이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지분율이 한 100%일 수도 있고 80%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여금을 받아 버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는 그거를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지급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면 그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그 송금 불산이 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인 홍길동이죠. 홍길동이한테 지급하는 보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배주주인 직원이라는 겁니다. 홍길동이 자식이 있어요. 홍길동 자식이 이름을 뭐라 할까요? 홍무동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이 자식을 부장으로 할까요? 부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 홍무동한테 한 20억 원씩 보수를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부당하죠. 동일 직위인 임원이나 직원, 그러니까 같은 이사인데 지배주주인 이사한테만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한다. 또는 지배주주인 임원의 자식 있죠? 홍무동한테만 똑같은 부장인데 다른 부장한테는 1억 원 지급하고 홍무동한테는 20억 원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동일 직위인 임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이 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한테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 이거 말했죠? 회사가 이익이 50억 원 나가지고 홍길동한테 뭐 2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익 처분 50억 원 중에서 이익 처분에 의해 지급한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알죠? 주주총회에서 이익 처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홍길동한테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정관에서 정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있죠.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의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을 과다하게, 그러니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하고 일반 그 상여금하고 구분하세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 처분하는 거죠. 그때 배당금도 지급하고 이익 준비금도 적립하고 할 때 그때 지급하는 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고, 임원 상여금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거와 상관없이 회사가 얼마 상여금을 뭐 월급에 200%, 뭐 500%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해진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이 한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임원입니다. 임원. 이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송금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특수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송금한다. 만약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이다, 그럼 이게 여기에 걸리겠죠. 동일 직위인 직원한테 지급하는 그 보수를 초과해서 이 홍무동한테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무 출자상 인건비죠. 이거는 어차피 배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원 퇴직급에도 좀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 기준 있죠. 임원 직원한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모아서 송금에 산입한다. 여기 보시면 나왔죠.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이 보조금, 이건 송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소득세법 보면 또 근로소득이 나와요. 이거는 근로소득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임원이나 직원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교 등록금 있죠. 그 임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법인은 이거를 송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건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에 산입한다.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있죠. 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데 임원이만 해당하는 겁니다. 직원이 아니고 임원만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부당한 경우 송금 불산된 인건비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배웠죠?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한테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 그러니까 대표이사인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이가 또 지배주주인 경우, 그리고 또 홍길동 자식인 홍무동이 그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급여 지급 기준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지급해주는 경우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부장보다 홍무동이가 영업부장이라고 다른 부장들 있겠죠. 뭐 경립부장도 있고 다른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홍무동만 급여를 10억 원 지급하고 다른 부장들은 한 1억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 홍무동만 과다하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 그러니까 홍길동한테 과다하게 지급하는 인건비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원 또는 직원입니다. 임원에서 자기 홍길동 마누라 있죠. 홍길동 마누라를 전무이사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이사들보다 또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세법상 그거를 전부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그것을 전부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배주주예요.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대표이사가 지배주주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규정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 임원 인건비 중 부당이익 계산 부인 해당입니다. 이 비상근 임원은 이 임꺽정을 볼게요. 임꺽정. 이 사람이
비상근 임원이라는 겁니다. 이 임꺽정은 쉽게 말하면은 그 지배주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배주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뭔가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라든지 변호사 이런 전문직을 이 비상근 임원으로 고용한다는 겁니다. 비상근 임원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죠. 월급은 이사급으로 받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사회는 참석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대표이사가 일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견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임원은 굉장히 좋겠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만 깔짝깔짝 참석해가지고 연봉은 그 이사급으로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비상근 임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으면은 2억 원 정도 지급하는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임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무출자사원 인건비 이거 나오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노무출자사원 인건비. 노무를 출자한다. 원래 이 주주들은 현금을 출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법 보시면 노무를 또 출자할 수가 있어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거 있죠. 노무를 출자의 대상으로 한다. 그럼 회사가 이익이 나면은 그 배당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노무 출자 사원이 제공하는 그 노무 있죠. 그 노무를, 그러니까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무를 출자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이익 나면은 그거를 배당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아니,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노무를 출자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이 보시면 노무 출자 하는 경우 출자로 제공하는 게 노무이기 때문에 노무 출자에 대한 대가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는 겁니다.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다. 받은 대가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고 배웠죠. 여기 보시면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한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원래 그 임원 있죠. 임원. 그러니까 직원 말고 임원입니다. 임원은 상여금을 받는다는 그 규정을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의 결의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회사가 임원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여금은 지급 기준, 그 급여 지급 기준,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이나 사원총회에서 정한 급여 지급 기준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으로 그 정해진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한테 그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송금이고, 임원은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5번 보시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라고 나옵니다. 임원 퇴직급여 보시면 일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급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원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 뭐 1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퇴직하면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임원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임원한테 근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임원한테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는 경우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1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한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 것에 한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임원이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 경우 그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직금으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나갔을 때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그 퇴직급여를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 퇴직급여 퇴직할 때 송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길동이죠. 홍길동이가 지배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그런 경우 자기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길동만 퇴직금으로 한 50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원래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한 10억 원이다. 근데 홍길동이만 50억 원 받아버리는 경우 한도 초과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한도 초과액을 회사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는 정관입니다. 정관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퇴직 1호금도 포함한다. 어차피 퇴직할 때 지급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플러스 퇴직 1호금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겠죠. 퇴직금이 얼마고 퇴직 1호금을 추가로 얼마 더 지급했다. 그러면 그 퇴직금에는 퇴직 1호금도 포함해가지고 한도액을 구해야겠죠.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 보시면 임원한테 지급한 퇴직급여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이 된대. 그러니까 영업부장에서 상무이사가 되는 경우 직원하고 임원은 구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직원하고 임원이 있죠. 직원은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겁니다. 임원은 이사 알죠?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사 임원하고 그러니까 직원을 구분해 가지고 이 임원은 이 부장이 상무이사 될 때 평이사도 있고 어쨌든 이사라고 써졌어요. 이사를 임원이라 하는 겁니다. 부장이 임원이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임원 퇴직금 한도액, 그러니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어떻게 하냐?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이거는 시험이 잘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면은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임원한테 퇴직금을 한 10억 원 지급했다. 그럼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구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해야겠죠. 그러면 임원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일단 구하고 거기에 10% 곱하고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그 연수입니다. 근데 만약 직원 부장에서 임원 이사가 될 때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 이사로 근속한 연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구해서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만다. 좀 특이한 게 있으면 이 근속연수 구할 때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12일 했다. 그러면 3년 6개월로 본다는 겁니다. 이사로 고용돼가지고 2년 9개월 10일을 근속했다. 그러면 2년 9개월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을 절사하는 거예요. 소득세법 보시면은 퇴직소득 해가지고 나올 때는 달라요. 이거랑 이 근속연수 구할 때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법인세법은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법인은 이렇게 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겠죠. 어차피 법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2년 9개월 10일 근속했으면 2년 9개월로 해가지고 송금 산입액을 구한다. 이렇게 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2년 9개월 10일 근무하면 2년 9개월 한다. 그러면 항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왜 이 10일을 빼고 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항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2년 9개월 10일이면 2년 10개월로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이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은 다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이란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한테 지급한 봉급, 급료, 보수, 상여금도 포함합니다. 수당. 여기 보시면 총 급여에 포함하는 항목은 봉급. 그래서 중요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있죠. 그다음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비과세, 근로소득, 송금 불산입되는 상여, 인정상여, 퇴직으로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있죠. 이런 거는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액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 있죠? 자식 홍무동을 이사로 앉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는
아니죠. 홍길동이가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한 20억 원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계속 대표이사 있는데 홍길동이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5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그냥 지급해버린 경우. 그러니까 홍길동이 계속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직금으로 봐가지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가끔은 나옵니다.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 나오죠. 이건 참고로 한번 보세요. 1번은 뭐 좀 특이한 게 있죠. 법인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이때 현실적인 퇴직한 걸로 본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임원으로 퇴직할 때 직원으로 근속한 연수와 임원으로 근속한 연수를 합산해 가지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구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보시면 5년 6개월 21일 근무하고 퇴직했다. 이 전무죠. 전무. 그러니까 임원입니다. 임원이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이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부 조정을 하시오. 보시면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공식 있죠? 이거를 이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이 얼마라는 거죠? 일단 1억 원이죠.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이 1억 원이고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근데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급여 1억 원의 40%는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은 한도 초과액입니다. 5천만 원 지급했지만 한도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은 한도 초과액이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1천만 원 상여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 송금 불산되는 인건비는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억 5천만 원 1억 여기 보시면 일단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나오죠. 1천만 원. 그러면 한도 초과액 1천만 원 상여로 해가지고 송금 불산이 한다. 그럼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이거 1억 원 플러스 4천만 원이겠죠. 이 상여금은 4천만 원 아시겠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은 하고 근속연수는 5년 6개월 20일이니까 20일 절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6개월 5와 10분의 6 곱하기 10% 해가지고 7,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1억 원 지급했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은 2,300만 원.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퇴직금 한도 초과액 2,300만 원 상여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문제 보시면 2019년 7월 1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대표이사한테 퇴직금 1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계속 있으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업무무관 가직금으로 본다는 거죠. 업무무관 가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차액금은 10억 원이고 이자 6% 지급이자 6천만 원이다. 이거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정이자 파트하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지 파트를 공부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나와있죠. 회사가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를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회사가 잉여금 처분을 손비, 손실 또는 비용이죠. 로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회계 처리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